안녕하십니까, 나폴레옹입니다. 오늘 방영은 9시 하겠습니다만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강제 북송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에 지금 줄송환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서훈 전 원장을 비롯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줄소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훈이라는 분은 LA 어디서 지금 미싱되고 있다고 그러죠.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직 귀국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관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그러면 이 박지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이제 법무부에 출국 금지 입국 통보 조치를 왜 요청했냐? 왜냐하면 서훈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그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된 키맨들로 보여지는 거죠. 아시다시피 박지원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47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 서훈 전 원장도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 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에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공무원 안보실장이었는데 거기도 연루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괴뢰 집단이 불법적으로 말하자면 점거하고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우리 조명철 동생이 평안남도 지사가 됐습니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는 한반도 영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을 해온 거죠. 그래서 탈북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정착 지원을 해온 것도 이 법률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 정부가 위급하게 이것을 적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는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행위이고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검찰이 이제 통일부가 검찰이 지금 판단하기는 이 사람들을 북송한 이후에 당시 통일부가 이들이 살인 등 중요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제가 헌법 3조에서 얘기했잖아요. 북한 어민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외국인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난민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이건 틀렸다. 이것이 검찰 판단인 거죠. 그리고 통일부와 법무부가 밝힌 입장은 이게 검찰 판단이 지금 통일부와 법무부가 같이 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통일부와 법무부가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 관리법과 북한 이탈 주민법은 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강제 북송된 어민 말고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10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례를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중범죄라고 그 사람들을 북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훈 원장이나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들이 하급 공무원 자기 부하들에게 귀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직권남용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훈 원장이나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들이 지들이 모여서 하급 공무원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어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도록 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발빠르게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시샘말로 꽂을 때가 부러질 얘기죠. 부러진다는 얘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날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김동기 변호사에 져서 지정학의 힘 일독을 권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반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김동기 변호사의 지정학적인 힘이라는 책에서는 남북한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정학의 힘은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정학적 상상력, 전략적 사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정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을 덫이 아니라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마 김 변호사의 지정학의 힘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한반도는 지정학에서 현실적 이익이 아니라 이념적 반목에 갇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마 문재인이 이 강제북송, 귀순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답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북한군에 붙잡혀 있다는 보고에 아무런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야당은 지금 색깔론이라고 얘기하고 강제 북송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서훈 국정원장은 지금 미국 가 있고 김현철도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눈을 가리고 포승이 돼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범인들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얘기하고요. 범인이라고 한들 무시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 정부가 이 사람들을 북으로 보낸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분계선 안 넘으려고 아주 몸부림쳤다라는 것이 사진에도 역력하게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천인공노할 짓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김정은 정부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김정은의 뭐라고 그럴까요? 김정은의 발악적인 정권 김정은 수호 김정인 체제 수호를 위한 몸부림 이런 것들 때문에 문 정권이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두 사람을 북송시켜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16명을 살해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5일 만에 북송이 됐는데 5일 만에 북송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 처형되게 놔뒀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북송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파헤쳐서 앞으로는 이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제가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요. 뭐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 그리고 김정은의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삐라 보내는 사람들을 못 보내게 하지를 않나. 북한에서 뭐라고 지시하면 바로 그 지시에 의해서 남쪽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우리 폐쇄하고 또 우리 돈으로 지은 연락소를 때려부시고 100억도 넘는 국민의 세금을 때려부시고 할 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세계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결국은 파헤칠수록 이 정권이 얼마나 북한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와 대한민국 정부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또 대한민국 통일을 가깝게 끌어당기기보다 통일을 더 멀리 했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준석과 박지현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지현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준석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박지현, 이준석, 자 결국 박지현은 출마 선언을 바깥에서 했지요. 당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니 그래도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많은 18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도 기자회견 장소를 내주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뒤에서 그 말하자면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되니까 결국 국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의원회관 바깥에서 했고요. 뭐 썩은 것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거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에 관해서,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위태위태했어요. 과연 이 대한민국 그 정치에 관해서 통찰력 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말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고 그래서, 본인이 청년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민주당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자기를 무조건 출마시켜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재명 퀴즈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재명 눈치를 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 양반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하고, 결국은 뭐 후보 등록이 안 되고 출마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180명 중에 단 한 명도 자기를 인도로서 하지 않는, 자기를 뒤에서 서포트하지 않는 당대표라는 것이,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 모든 국회의원 18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뒤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기 뭐 청년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아니 자기가 비대위원장 되면서 픽업된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청년을 대변해서 뭐가 된 사람이냐. 박지원 같은 경우 무슨 선거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청년들한테 허탈감을 말하자면 상실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인가, 무슨 귀여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무슨 귀여운 짓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픽업됐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의 그 진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됐다,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바깥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야, 새로운 관점, 이런 것을 줄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나, 민주당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또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젊은 사람이었건 나이 드는 사람이었건 고뇌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박지원하고 비슷한 점이 많긴 합니다만, 이준석은 박지원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아이가 어쨌든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요.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하여간 그 중진이었던 주호영,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이기고, 물론 거기도 중진 의원 등에 업혀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기고 됐다, 이준석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전국을 돌면서 뭐 게릴라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게릴라 무슨 활동을 한다, 게릴라 미팅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00명 정도가 만남을 신청해 줬고 뭐 20명 이상 신청해 주신 기초단체부터 찾아뵙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이준석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당 대표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거뒀던 기대를 차버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지금 기존의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것이 많고 또 지나치게 기득권만 인정하다 보면 결국은 청년들과 동떨어지고 뭔가 혁신적이고 뭐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 이런 걸 만드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됐는데 이래서 아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 혁신적이고 중도 외연을 넓히고 뭐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 야당 사람들은 이준석이 대표를 팽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권은 이준석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팽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죠. 왜냐하면 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중심 세력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심 세력으로부터 소수 세력으로 아니면 국민의 지원으로부터 국민의 경멸로 이렇게 태도가 바꿔졌을 때 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팽 당했다고 할 때 그 팽을 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팽이라는 것은 팽을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높고 또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사랑한다면 당원들이 사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팽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대통령이 됐고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를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김영진 명지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중심의 정치 공학만 따지는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자멸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뭘 원하는 사람이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서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성접대 의혹이니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뭐 자기 그 김근철 정책 정무실장인가요? 뭐야 그 외에서 김철근 실장인가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젊은 대표인 만큼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또 당원들 앞에 더 솔직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준석 대표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존 정치인 못지않게 계속 오리발만 내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플러스 자기 나름대로 프로텍트 자기 나름대로 숨는 정치 거짓말하는 정치 그리고 도망가는 정치 뭐 이런 정치들이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뭘 한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이준석 대표가
정치의 전면에 나선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오바마 대통령도 젊었고요, 클린턴도 젊었고 또 영국의 그 젊은 그 뭐 블레어, 토니 블레어든가 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하는데요. 그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착각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젊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박지원이나 이준석처럼 정상 당 내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픽업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리로 영전되고 그런 청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바마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 시절서부터 이미 민주당원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클린턴도 23살에 이미 정치를 시작했고요. 케네디 이미 20대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젊은 정치인, 그래서 젊은 정치 때문에 이준석, 무슨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대를 받는데 우리는 우대를 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젊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정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뇌도 하고 고민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미 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공화당이면 공화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시대적인 절묘한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움직임을 보면 뭐 광주,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외곽을 돌면서 지금 뭘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당 대표로서 그리고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진 당 대표로서 이분이 광주, 말하자면 이른바 우리 국민의힘이 약한 지역에 가서 어필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들과 뭘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나름대로 신선한 이미지도 있고 나름대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당대표의 의지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팽당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뭐 이제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럴런지 모르나 그거는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국민의힘과 같이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도모를 하는데 마이너스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본인 정치도 오히려 본인은 대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는데 보이지 않게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선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대구에 가서 오히려 자기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친박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여기서부터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그 재미있는 뉴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 뭐 이제 심사숙고가 끝났다. 그래서 17일 날 공식 선언한다. 좋아요. 뭐 저는 이재명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반윤석열 기치를 높이 들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더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죄가 있다면 죄를 묻는 데 있어서 난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으로서는 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지금 이재명의 컴백은 뭐 당내가 어떻게 됐든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당으로도 이재명으로도 그런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설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당 대표를 출마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나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훈 의원은 뭐 이낙연 대표, 뭐 선대위원장도 전 대표 했고 이
이낙연이라는 분이 지금 외국 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가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친문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도 누군가는 구심점이 필요할 텐데 아마 서론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나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재명의 출마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대세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또 5%가 더 떨어졌네요.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그 정당 지지율은 국힘이 38%, 민주가 33%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국정 지지가 32%. 그래서 지난주보다 5%가 또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53%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뭐 우려가 있다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60대 이상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이 지지율가 떨어지고 있고요. 50%에서 39%, 11% 주저앉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40대에서는 22%가 지지했는데 그나마 20%대로 떨어져서 18%대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보수층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지지율이 62%에서 53%로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부정평가가 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가장 많으냐? 인사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가 인사다. 그 다음에 뭐 무능하다. 경험이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소통이 미흡하다.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5% 이상 높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대신 이제 무당층이 23%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변양균, 여러분 신정호 사건 아시죠? 변양균. 그래서 이분이 뭐 그때 아마 집행유예가 됐는데 뭐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는 무혐의가 됐고요. 결국은 이분이 대통령 뭐 고문인가 뭐 이런 걸로 되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그 사실은 변양군 실장을 조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변양균 실장을 조사하면서 아마 변양균 실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를 잘 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양균 전 실장이 혁신이라는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랜 전서부터 피력한 분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천했다 그러는데 저도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나 이 변양균 경제 관료 추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한 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하여간 어쨌든 뭐 저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웠고요. 굉장히 그 변양균 신정학 게이트 사건 때 그 공주에서 물러난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됐군요. 2007년에 물러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변양균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뭐 기획처 장관도 지냈고 정책실장도 지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여러 그 경제 관료들 중에서 변양균이라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제가 지금 그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이 변양균 실장의 발탁도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특히 야당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금 물가 대책 그리고 고유가 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가 생각엔 고육지책으로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변양균이라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또 제가 눈에 띈 거는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직접 조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기소하고 구속 기소했었죠 그 당시 그런 사람을 다시 발탁을 해서 썼다라는 것들이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이긴 하나 잘 됐었다, 잘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거, 제가 여러 가지 그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렸던 처방전 여러 가지 처방전 중에 야당과의 소통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야당과의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현실적으로 사실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윤핵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정치도 잘 모르면서 윤핵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의지에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이란 말을 수시로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이 한번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20, 30명만 확보하면 탄핵이 되는데 윤핵관을 외에 20, 30명을 자기들이 띄어내서 탄핵하고 정치판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몇몇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은 지금 탄핵에 가까워오고 있다. 뭐 탄핵을 올해 안에 시키겠다.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권성동, 장제원 등 뭐 싸맸다 붙었다 뭐 둘이서 같이 뭐 윤석열 정부에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야당하고 이해가 합쳐지면 이게 뭐 여의도 바닥에 돌아다니는 말처럼 뭐 연립내각 얘기 나오기 시작하다가 무슨 이게 내각제 얘기 나오기 시작하다가 더 마음에 안 들면 뭐 탄핵하겠다 얘기 나오기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실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야당이 많은 의원들하고 사실 했거든요.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같이 운영하는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도 지금 이재명이 등극하면서 당이 둘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고 사실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정치 공작만 잘하면 둘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대통령의 국정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야당과의 소통을 통하고 또 많은 그 국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주말에도 또 뭐 중요한 건이 있으면 제가 나폴레옹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